끝까지 봐야 진짜가 보입니다. 끝까지 간다 드라마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한 남자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68세 한정수 평생 법정에서 수많은 판결을 내린 은퇴한 판사였습니다. 그의 손에 든 하얀 국화는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40년간 참아왔던 죄책감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빗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을 본 순간 한정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수라고 합니다. 그날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저는 그때까지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 소년, 윤아준이 제게 물었어요. 여긴 제 외할머니 무덤이라고 말했죠. 저는 그 말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깨달았거든요. 제가 40년 전 버린 것이 단순히 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제가 버린 건 제 피와 살을 나눈 딸이었죠.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손자였어요. 저는 평생 정의를 말해왔습니다. 법정에서 수많은 판결을 내리며 옳고 그름을 가려왔죠.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68년을 살아오면서 그토록 많은 판결을 내려왔지만 정작 제 자신에 대한 판결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어요. 아니, 내릴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하준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맞냐고 말이죠.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다시 삼켜야 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순수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할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외면해온 제가 어떻게 갑자기 할아버지가 될 수 있겠어요. 빗방울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하주는 작은 손으로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죠.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졌습니다. 체면도 명예도 재산도. 그 모든 것들이 이 아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평생 외면하고 살았다는 걸 말입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요. 무덤 앞에서 하준과 마주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과연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하고 말입니다. 판사로 일하던 시절, 저는 항상 정의를 외쳤습니다. 법정에서 망치를 두드리며 진실을 밝혀냈죠. 하지만 정작 제 삶에서는 어떤 진실도 마주하려 하지 않았어요. 40년 전 제가 지방 근무를 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만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저는 그 여인을 사랑했지만 서울의 아내와 체면 때문에 모든 걸 끊어버렸죠.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외면했어요. 제 체면과 명예가 더 중요했거든요.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제 딸 한서연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어요. 가난한 환경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힘들게 살아왔죠. 저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하준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서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 제가 평생 외면해온 딸 말입니다. 서연도 어린 시절 이런 눈빛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텐데요. 빗속에서 하준과 함께 서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무서워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하주는 제게 물었어요. 왜 엄마 무덤에 혼자 오시느냐고요. 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40년 동안 외면해온 죄책감 때문이라고요. 그 아이는 참 순수했어요. 저를 의심하지도 않고 그저 궁금해했을 뿐이죠. 엄마 무덤을 찾아온 낯선 할아버지가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제가 외면해온 모든 진실과 마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준과 헤어지며 저는 약속했어요. 다시 만나자고요. 물론 그 아이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 손자라는 걸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제 가족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고요. 아내 이미숙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위 최민석은 또 어떨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저는 권위 있는 은퇴 판사였어요. 체면을 중시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가장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준의 맑은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외면해온 딸 서연의 모습도 함께요. 40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나올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준을 만난 후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판사 시절 사진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사진 속 제 모습은 당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어떤가요? 4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28세의 젊은 판사였죠. 지방 법원에 발령받아 내려간 시절이었어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수진이었어요. 그 여인은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저는 매일 그 찻집을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을 보는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내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수진은 따뜻하고 순수했어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곤 했죠. 저는 그때 결혼한 지 3년 된 기혼자였습니다. 서울에서 기다리는 아내 이미숙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방 근무의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수진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구 사이였어요. 찻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죠. 수진은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찻집 문을 닫은 후였는데 혼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수진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계속 물어보니 털어놓더군요. 아버지가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어깨를 두드려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수진이 제 품에 안겼거든요. 저는 그때 멈춰 섰어야 했어요. 기혼자로서 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충동을 참을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6개월 동안 저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법정에서 정의를 외치고 밤에는 수진과 시간을 보냈죠.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수진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오래 갈 리 없었죠. 어느 날 수진이 제게 말했어요. 아이를 가졌다고요. 저는 그 말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임신이라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서울의 아내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수지는 제 반응을 보며 울었어요.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이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이니까요. 저는 그때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어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결혼한 몸이라 책임질 수 없다고요.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사랑한다고 했던 제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체면과 명예만 생각했거든요. 판사라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뿐이었죠. 그 이후로 저는 수진을 피했어요. 찻집도 가지 않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지방 근무가 끝나면서 서울로 올라왔죠. 그렇게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하지만 가끔 수진 생각이 났어요.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려 하지 않았어요. 확인하면 다시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몇 년 후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딸을 낳았다고 하더군요. 이름은 서연이라고 했어요. 제 성을 따서 한서연이라고 지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제 딸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외면했어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지는 혼자서 서연을 키웠다고 했어요. 찻집을 팔고 서울로 올라와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군요. 가난했지만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제자리를 잡았거든요. 판사로서 승진도 했고 아내와의 사이도 안정되었어요. 그때 제가 용기를 냈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수진과 서연을 인정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체면을 택했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니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돼요. 수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서연이 어떻게 자랐는지도 궁금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저를 원망하며 살았을 텐데요. 그런 서연이 하준을 낳았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제 손자가 이미 12살이라니요. 저는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무덤에서 만난 하준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 맑은 눈빛과 순수한 미소요. 저를 의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하던 모습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준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죠.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것도 모를 거예요. 40년 동안 외면당한 가족이라는 것도요. 그저 엄마 무덤을 찾아온 낯선 어른으로만 기억할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40년 동안 외면해온 진실과 마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지금의 제 가족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내 이미숙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를 믿고 따라온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준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생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날 아침 사위 최민석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하며 과일을 가져왔죠. 42세인 민석은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사위였어요. 예의 바르고 효심도 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민석의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랜 판사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민석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민석이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가 좋다면서 아버님 명의로 투자하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물론 금방 다시 웃음으로 바뀌었지만요. 저는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점심 식사 중에 아내 이미숙이 저에게 귓속말로 말했어요. 민석이 요즘 자주 돈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미숙은 65세지만 여전히 예리했어요. 평생 저에게 복종하며 살았지만 사람 보는 눈만큼은 정확했죠. 민석의 속셈을 일찌감치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숙에게 구체적으로 뭘 받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미숙이 말하길 민석이 제 통장이며 부동산 서류를 자주 들여다본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저 몰래 복사도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석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겉으로는 효심 깊은 사위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이미숙이 최근에 민석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와 제 재산 규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민석이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장인어른이 나이가 많으니 머지않아 상속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을 계산하고 있다니요. 더 기가 막힌 건 제 딸까지 그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아내인 제 둘째 딸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투자한다며 돈을 받아가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었거든요. 제 딸은 남편을 믿고 있으니 의심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서재에서 생각했어요. 민석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민석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투자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류상 복잡한 절차가 있다며 제 도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민석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합법적으로 제 재산을 빼돌리려는 거였습니다.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빼내고 나중에는 투자 실패라며 변명할 작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쉽게 당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40년간 법정에서 온갖 사기꾼들을 봤거든요. 민석의 수법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석에게 말했어요. 투자건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요. 그러자 민석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분명 빨리 성사시키려 했을 텐데 제가 미루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민석이 돌아간 후 이미숙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미숙도 민석의 본성을 알고 있었지만 딸 때문에 참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라고 했어요. 이미숙이 제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민석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업 관계라고 하지만 이미숙이 보기엔 그게 아니었다고 했죠.
그 여자는 민석보다 10살 어린 20대였다고 해요. 민석이 그 여자에게 돈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제 딸 몰래 바람을 피우면서 제 돈으로 그 여자를 뒷바라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제 딸을 속이고 저까지 속이고 심지어 제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니요. 이보다 뻔뻔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민석이 더 교묘하게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준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가 자꾸 제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제 손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신경이 쓰였어요. 저는 몰래 하준을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공원에서 혼자 놀고 있는 그 아이를 봤어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준을 보니 서연 생각이 났어요. 제 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준을 혼자 키우고 있다니 얼마나 힘들까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석의 정체도 밝혀내고 서연과 하준도 만나야겠다고요.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먼저 민석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다음에 가족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죠. 이미숙에게 부탁했어요. 민석을 좀 더 지켜봐 달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미숙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민석을 감시하기 시작한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 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미숙이 문을 열었는데 낯선 여자가 서 있더군요. 40세 정도로 보이는 그 여자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교사 같은 인상이었죠. 손에는 12살 정도의 소년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덤에서 만났던 하준이었어요. 그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정수 판사님 댁이 맞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서연이라고, 한정수 판사님의 딸이라고 말이죠. 이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서재에서 나와 현관으로 갔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제 딸의 모습이었어요. 서연은 저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 제게 말했어요. 오랜만이라고 하면서 아니 처음 뵙는다고 해야 맞겠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말 처음 만나는 게 맞았거든요. 하주는 저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공원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친절한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었나 봐요. 서연이 하준에게 물어봤어요. 이 할아버지를 어디서 봤냐고요. 하준은 순수하게 대답했습니다. 외할머니 무덤에서 만났다고 혼자 울고 계셔서 위로해드렸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역시 목이 메었습니다. 40년 동안 외면했던 딸의 어머니 무덤에서 손자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깨달았거든요. 이미숙이 우리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서연은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준을 혼자 키우면서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최근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수술 기간 동안 하준을 맡길 곳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제게 부탁했어요. 비록 40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못했지만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하준을 잠시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손자를 맡으라니요. 게다가 이미숙도 이 상황을 처음 알게 된 거였어요. 아내의 반응이 걱정됐습니다. 이미숙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정말 남편의 딸이 맞냐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40년 전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본 이미숙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준의 얼굴도 저와 너무 닮아 있었고요. 이미숙이 하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배가 고프냐고 뭘 먹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하준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라면 뭐든 좋다고요. 이미숙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서연과 단둘이 남아서 대화를 나눴어요. 40년 만의 대화였죠. 서연이 먼저 물어봤어요.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서연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기혼자였으니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서운하기도 하다고 했어요. 한 번이라도 안부를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서연이 제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하준만큼은 잘 보살펴달라고요. 자신은 없어도 하준만큼은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준이 뛰어와서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해줬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거든요. 식사하면서 하준이 물어봤어요. 진짜로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맞냐고요. 저는 하준에게 확실히 해줬어요. 맞다고, 외할아버지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하준은 환하게 웃으며 좋다고 했어요. 드디어 외할아버지가 생겼다고 기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외할아버지가 있게 되어서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서연은 며칠 후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하준을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서연이 떠난 후 이미숙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미숙은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죄 없는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하준은 제 방 옆 작은 방에서 잠을 잤어요. 40년 만에 집에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하준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하준이 제게 물어봤어요. 왜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냐고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준은 앞으로 계속 함께 살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엄마 수술이 끝나도 가끔 놀러 와도 되냐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석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거였습니다. 하준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민석은 하준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준이 먼저 나섰어요. 자신을 소개하며 외할아버지의 손자라고 말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민석이 제게 물어봤어요. 외손자가 있으셨냐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오래전에 헤어져 살던 딸의 아들이라고만 했죠. 민석이 하준을 본 후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이 민석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찾아와서 하준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했거든요. 특히 서연에 대해 계속 캐물었어요. 언제부터 연락했냐? 어디서 사느냐?
하준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는 식으로요. 저는 최대한 대충 넘겼지만 민석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였던 박철민이었어요. 73세인 철민은 저와 함께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동기였죠. 철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중요한 걸 전해줄 게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서재로 철민을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거든요. 철민이 오래된 봉투를 꺼내 보여줬어요. 누렇게 바랜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민이 말하길 40년 전에 제가 맡겼던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기억이 났어요. 40년 전 지방 근무 시절 수진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철민에게 부탁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문서를 하나 맡겼던 거였어요. 철민이 봉투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당신이 말했듯이 혹시 모를 날이 온 것 같다고 하더군요. 최근에 누군가 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물어봤어요. 누가 조사한다는 거냐고요. 철민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설 탐정 같은 사람들이 제 과거를 캐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지방 근무 시절에 대해서요. 그 말을 듣고 민석이 떠올랐어요. 분명 민석이 뒤에서 조사를 시킨 게 틀림없었거든요. 하준의 존재를 확인한 후 더 깊이 파고든 모양이었어요. 철민이 돌아간 후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제가 40년 전에 손으로 쓴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당시 젊은 마음에 혹시나 해서 써둔 거였죠. 유언장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상을 떠나면 숨겨둔 딸 서연과 그 아이를 꼭 찾아서 지켜달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 재산의 일부를 서연에게 남긴다고도 써 있었어요. 당시에는 죄책감에 그런 유언장을 썼던 것 같아요. 수진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양심이라도 지키려고 유언장을 써뒀던 거죠. 문제는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이었어요. 제 자필로 쓰였고 날짜와 서명도 명확했습니다. 증인도 철민이 있었고요. 만약 이게 공개되면 상속 구도가 완전히 바뀔 거였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 유언장을 서연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숨겨둬야 할까요? 40년 전에 저는 양심적이었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준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서연의 수술 때문에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는 하준은 점점 저와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외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어요. 하준이 제게 물어봤어요. 왜 엄마가 아프기 전까지는 외할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냐고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준은 순수하게 말했어요. 외할아버지가 있어서 좋다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미숙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미숙에게 유언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숙은 놀라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젊을 때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다고요. 하지만 이미숙이 걱정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민석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분명 나쁜 쪽으로 이용하려 들 거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석이 아침 일찍 찾아왔는데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게 급한 투자 건이 생겼다며 서명을 받으려 한 거였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자세히 봤어요. 겉으로는 부동산 투자 계약서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제 재산을 민석에게 관리 위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재산을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민석이 재촉했어요. 빨리 서명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죠. 그러자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물론 금방 웃음으로 바꿨지만요.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초조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석이 돌아간 후 저는 확신했어요. 민석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서둘러 하는 걸까요? 분명 하준과 서연의 존재 때문일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업 실태나 재정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며칠 후 철민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민석이 사업에서 큰 손실을 봤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돈도 잘못 건드렸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석이 제 이름으로 이미 몇 차례 대출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물론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한 일이었습니다. 철민이 말하길 민석이 곧 파산할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교활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미숙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석의 실체가 드러났으니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이미숙이 제안했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하준과 서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석이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40년 전 유언장을 다시 봤어요. 그때의 제 마음이 지금보다 깨끗했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과 하준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준이 제게 와서 물어봤어요. 외할아버지가 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준 걱정은 하지 말라고요. 민석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조용히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먼저 술을 두더군요. 그날 오전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민석이 저를 상대로 후견인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재산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사위가 장인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제기하다니요. 게다가 증거로 제출한 것들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민석은 제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주장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아이를 손자라고 하면서 집에 들인다는 거였죠.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했습니다. 더 교묘한 건 의사소견서까지 첨부했다는 점이었어요. 민석이 미리 포섭한 의사가 제가 인지능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냈더군요. 저는 즉시 철민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로 나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철민은 분노하며 맞겠다고 했어요. 제자가 스승을 모독하는 격이라고 하더군요. 법정 날짜가 잡혔어요. 그 사이 민석은 더욱 교활하게 움직였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서 제 행동을 몰래 촬영했고 하준과 함께 있는 모습을 증거로 수집했어요. 민석의 논리는 이런 거였어요. 68세 노인이 갑자기 나타난 12세 아이를 외손자라고 믿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아이의 정체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40년간 판사로 일했던 제가 이제는 피고석에 앉아 있다니 참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굴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민석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한정수 씨가 최근 들어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증거로 하준과 관련된 일들을 나열했어요. 그들은 제가 길에서 만난 아이를 집에 데려와
손자라고 우기고 있다고 했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람도 신원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재산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최근 투자 제안을 거부하는 등 비합리적 행동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철민이 반박할 차례였어요. 철민은 차근차근 민석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하준이 정말 제 손자라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40년 전 제가 철민에게 맡긴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숨겨진 딸 서연과 그 아이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법정이 술렁했어요. 40년 전에 미리 써놓은 유언장이라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민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서연의 출생신고서, 수진의 병원 기록, 그리고 당시 지방법원 근무 기록까지요.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석의 실체를 폭로했어요. 민석이 사업 실패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 제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은 사실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녹음 파일이었어요. 민석이 다른 사람과 제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장인이 죽으면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법정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민석이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라는 게 드러난 거였죠. 후견인 신청은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준이 법정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서연이 수술을 마치고 퇴원해서 함께 온 거였어요. 하준이 재판장에게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재판장이 허락하자 하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큰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하준이 순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자신을 친손자처럼 아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하준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12세 아이의 순수한 증언이 어른들의 복잡한 계산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하준이 계속 말했어요. 자신은 아버지가 없어서 늘 외로웠는데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행복해졌다고 했습니다. 왜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법정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 동안 외면했던 가족을 위해 이렇게 당당히 서 있는 외손자가 자랑스러웠어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민석의 후견인 신청을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한정수 씨의 판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인 민석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더 나아가 재판장은 민석의 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어요. 사위가 장인을 속이고 재산을 노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법정에서 나가면서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하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외할아버지 이겼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요. 서연도 제게 고마워했어요. 하준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승리는 법정에서 이긴 게 아니라 가족을 되찾은 거라는 걸 말이죠.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은 거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위 민석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다. 법정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죠. 민석이 투자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죠. 민석이 운영하던 투자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만 수십 명이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석이 보여준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저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죠. 40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속을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아내 미숙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미숙의 목소리에는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와서 놀라는 척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순종적으로 살아온 아내가 이런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숙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민석의 실체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토록 아끼던 사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였죠. 투자회사 설립 서류부터 시작해서 가짜 실적표까지 모든 게 조작된 것들이었습니다. 민석이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수익률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실제로는 들어온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던 거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미숙이 어떻게 구했을까?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을 의심한 건 벌써 1년 전부터였다고 하더군요. 너무 완벽한 사위가 오히려 수상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몰래 민석의 뒤를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죠. 평생 집안일만 하던 아내가 이런 일을 해냈다니. 미숙은 민석이 만나는 사람들을 뒤쫓았다고 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민석이 처음에는 높은 수익을 안겨주더니 나중에는 연락도 안 된다는 거였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댔다고 했어요. 미숙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석이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서류까지 위조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도 위험하다는 말인가? 평생 모아온 재산이 모두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돌아온 거였죠. 평소 같으면 저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했을 텐데 그날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민석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착한 사위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 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민석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구나. 미숙이 서류를 민석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민석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민석은 오히려 저희를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고 했죠.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기꾼들을 봤지만 이렇게 뻔뻔한 놈은 처음이었어요. 더군다나 가족을 속인 놈이라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저를 말렸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준비한 게 더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석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민석이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민석의 투자 사기에 연루된 공범이었어요. 둘이 함께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미숙은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항변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미숙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였어요. 민석이 저희 집안의 갑오들을 몰래 팔아넘긴 증거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골동품들을 민석이 하나씩 처분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왜 집안 곳곳이 비어 보였는지 알겠더군요. 미숙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결국 민석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투자 사기부터 시작해서 갑오 절도까지 전부 자백했죠.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미숙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어요. 민석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지킨 건 제가 아니라 아내 미숙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평생을 바보처럼 속고 살았던 건 바로 저였어요. 민석이 체포된 후 며칠간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죠. 은퇴한 판사의 사위가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니. 저는 창피해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뭔가 어긋나 있다고 느꼈던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죠. 거짓으로 쌓아올린 완벽함보다는 진실이 훨씬 나았어요. 그런 어느 날 서연이 하준이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법정에서 본 이후 처음이었죠. 저는 어색했어요. 40년간 외면해온 딸과 외손자 앞에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온 것 같았죠. 하준이는 여전히 맑고 순수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외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죠. 미숙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집 거실에 가족들이 모인 거였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죠. 서연에게 사과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체면 때문에 딸을 외면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하준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외할아버지 무릎에 앉으면서 물어보더군요. 이제 진짜 가족이 맞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의 순수함 앞에서 제 모든 고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라고 말했죠. 하준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외할아버지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면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줬어요. 저는 서연과 하준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아버지, 진짜 외할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이죠. 돈과 명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서연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준이는 외할아버지 집에서 자주 놀고 싶다고 했어요. 미숙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외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요리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미숙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은 정말 오랜만에 가족다운 식사였습니다. 하준이의 제잘거림이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서연과 미숙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간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기분이었죠. 민석이 저지른 일들 때문에 재산상 피해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화나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정에서 만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석이 훔친 갑옷들 일부는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어요. 하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사랑이 뭔지는 정확히 알고 있더군요. 저에게 외할아버지가 행복하면 자기도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며칠 후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함께 어머니 산소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주저했어요. 40년간 외면했던 사람의 무덤에 갈 자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하더군요. 원망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이 더 클 거라고 말했어요. 산소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0년 전 그 여인을 떠올렸어요.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준이가 외할머니 무덤 앞에서 꽃을 바쳤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중얼거리더군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외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저는 그 무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평생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이제라도 서연과 하준이를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편해지라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분명 용서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준이가 물어봤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왜 그동안 엄마랑 안 살았는지 말입니다.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리석었다고 했어요. 정말 소중한 걸 놓치고 살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제는 함께 살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 평생을 버텼지만 결국 남은 건 외로움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미숙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제 눈치를 보지 않아요.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서연 모녀와도 친하게 지냅니다. 40년 만에 진짜 아내의 모습을 본 기분이었어요. 하준이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놀러 옵니다. 외할아버지와 체스도 두고 외할머니한테 요리도 배워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 집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하준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권위적이고 고집 센 아버지에서 따뜻한 외할아버지로 변할 수 있었던 건 하준이 덕분입니다. 순수한 아이의 사랑이 저를 바꾼 거예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돈도 많이 잃고 체면도 구겨졌지만 진짜 소중한 걸 찾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보물을 말입니다.